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술에 취한 남자 승객이 50대 여성 택시기사를 때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택시 안에는 운전자 보호벽이 설치돼 있었지만 폭행을 막지 못했습니다. 10대 여학생들이 가출한 여중생을 모텔에 감금하고 폭행했습니다. 피해 여중생은 가해 학생들로부터 심리적 지배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0대 아버지가 중학생 아들을 차에 매달고 10여 분간 운전하다 입건됐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외도를 의심하다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샤워한 남성이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남성은 재판 중에 정신질환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뾰로롱. 오늘 말이죠. 그 방송 시작하기 전에 스탠바이를 하고 계시는데 이 스튜디오 안의 분위기가 매우 침울했습니다. 이게 정말 한마디도 서로 하지 않으면서 방송 시작을 기다렸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지금 바로 설명을 해드리죠.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오늘 코스피 1년 7개월 만에 2,500선이 와르르르르르르르르. 자, 그리고 비트코인 등 가상 자산도 1년 6개월 전 가격으로 와르르르르르르르르. 미국발 인플레이션 쇼크로 이제 악몽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오늘 많이 아프셨겠죠? 예, 이런 날에 정말 어지간하면 서로를 자극하지 마시고요. 약간의 간격을 지켜주시면서 하루를 보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스튜디오 분위기가 무거웠던 이유. 당장 저하고 우리 백성근 변호사님은 지금 크게 물렸습니다. 한숨이 나오네요. 예. 방송 집중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그대로 잡아주시죠, 화면. 자, 오늘 출연자 소개 올리겠습니다. 자, 이수진 기자, 그리고 왕창 물린 백성근 변호사. 예. 자,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양 변호사님은 괜찮으신가요? 저는 안 봤습니다. 현명하십니다. 예, 결혼 앞둔 연인이랑 헤어져 힘들었는데 사반 보니까 결혼 생각 싹 사라져서 좋아요 하신 햇빛. 오늘 왜 이러죠? 좋은 거 맞나요? 예, 그래도 다른 사람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반이 어떤 예능보다 재밌어요. 막장 드라마를 이런 맛으로 보는 건가 하신 플랜트박스님. 칭찬이신 거겠죠? 자, 사반 앉는 주말이 너무 싫어하신 문사랑님, 준 콘텐트 랩님, 사반 보면서 2번의 척추 수술 잘 버텼습니다 하신 김성희님, 빨리 쾌차하시길 바라겠고요. 초등 2학년 아들이 집에 오면 사반부터 틀어요 하신 한유리님, 김연희님, 들꽃 같은 여자님, 김태영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6시 내 고정 사건 반장,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예, 첫 번째 뉴스 바로 보여주시죠. 네, 로또 1등 50명 조작인가입니다. 자, 지난 4일 9년 만에 로또 100억, 123억 당첨자 2명이 나와서 진짜 온 나라가 난리가 났죠. 주식 코인으로 이 다친 마음을 달래고자 너도 나도 로또를 샀습니다. 자, 그런데 일주일 뒤인 지난 11일 백 변호사님 사셨습니까 혹시? 저는 안 샀어요. 예, 죄송합니다. 자, 힘들어요. 아무튼 1등 50명. 세상에 50명. 이게 뭔 소리예요 도대체? 근데 50명 이게 역대 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1등 당첨자가 50명인 건 로또 발행 이후 2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그 전주만 해도 1등이 2명이었거든요. 25배가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조작인 거 아니냐 이런 음모론이 술술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설명에 나섰는데요. 예. 로또 추첨은 생방송으로 중계가 되고 이제 방송 전에 경찰과 일반인들이 보는 앞에서 기계들을 점검하기 때문에 조작의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이 로또 관련해서 음모론 워낙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 아닙니까? 당장 세상에 2주 전에 1등 2명, 그래서 120억을 나눠 가졌는데 세상에 이번에 1등 50명 4억 4천. 예? 123억이 4억이 됐습니다. 이거 완전 들었다 놨다 이거 쥐락펴락하는 것 같은데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 음모론이 당첨 번호를 이미 정해놨거나 또는 사전에 번호가 유출된 거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공무게로 조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방식을 바꿔야 된다. 생방송이 아니라 녹화 방송이다. 근데 아까 생방송이라고 나왔죠. 예. 그래서 이제 복권위는 앞으로 이제 이 국민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추첨 과정을 더욱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다라고 했는데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1등 당첨 50명 됐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 들은 것 같은데요. 아까 앵커께서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정권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샀다. 그래서 아마 그게 통해서 신이 번개를 갖다가 좀 많이 준비를 하신 게 아닌가. 그래서 골고루 나눠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뭐 120억을 한두 명이 타는 것보다는 4억 얼마를 한 50명이 타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좋게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별로 그 1등 당첨되신 분들한테 위로가 될 것 같은 얘기는 네, 아닌 것 같습니다. 1등들은 그런데 예. 너무 떨어지실 분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좀 여러 명한테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이어가죠. 왠지 눈에 익은 그 남자입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자, 여기는 경남 통영의 한 목욕탕. 자, 저 남성 손님 빨간색 동그라미 주목해 주십시오. 남성을 본 카운터 직원. 요리 보고 조리 봐도 둘리가 아니라 전단지 속의 현상 수배범. 자, 곧바로 여기 범인이 있어요. 112에 신고를 하자. 지금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 자, 경찰이 출동합니까? 예, 했습니다. 목욕탕 입구에서 기다린 끝에 구석구석 개운하게 씻고 나온 남성 검거 성공. 백 변호사님. 네. 잡힌 범인 중에 아마 저 사람이 제일 깨끗할 겁니다. 제일 깨끗하죠. 제일 황당할 것 같아요. 목욕하고 나왔는데 갑자기 앞에 경찰관이 대기하고 있던 오늘 거. 왜 이러죠? 예. 그러니까 진짜 저 직원분은 경찰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정말 엄청난 눈썰미를 갖고 계신 분인데, 그러니까 최근에 이 지역에서 이제 주변에 목욕탕에 이제 도난 사건들이 꽤 많이 있었나 봐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경찰관들이 CCTV를 확인하던 중에 피해 시간대에 자주 등장하는 사람을 특정해서 수배 전단지를 만들어서 이제 저렇게 목욕탕에다 걸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목욕탕 전문 절도범이니까 목욕탕 쪽에 있는 분들이 더 유심히 봤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 보셨던 것처럼 저 남성 확인한 지금 목욕탕 직원 바로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저 경찰분들 비번 날이었습니다. 진짜. 비번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와서 깨끗하게 씻고 나온 범인을 검거를 한 거죠.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 이어가죠. 결제할 때는 비싸게. 한 부부가요. 이게 한 고깃집 식사를 하고 결제를 하는 과정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고 하는데 사진 함께 보시죠. 자, 왕갈비 12,000원. 여기도 있고 지금 다 붙어져 있습니다. 자, 써 있죠. 그래서 아이고 가성비 좋네 하고 시켜 먹었죠. 근데 자, 영수증을 봤더니 2,000원이 더 비싼 14,000원으로 계산이 됐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장님 이거 좀 이상한데요. 더 받으신 것 같은데 그랬더니 사장님 메뉴판에 써 있는 거요. 그거 작년 가격이에요. 바빠서 제가 저걸 못 고쳤네 하더라는 겁니다. 당연히 이게 가게 여기저기만 12,000원이라고 붙어 있는데 2,000원 인상됐다는 그 안내 고지는 없었어요. 이 기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그러니까 한 부부가 식당에서 갈비를 먹었는데 계산할 때 보니까 이 가격이 아닌데 싶은 거죠. 왕갈비 2인분, 된장찌개 하나, 밥 2공기에 소주 2병을 마셨으니까 저 메뉴판대로라면 44,000원이 나와야 맞은 거죠. 근데 56,000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항의를 하니까 식당에서 죄송합니다. 이거 작년 가격이에요. 라고 하면서 그래도 올해 가격을 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부부가 굉장히 황당했을 거 아니에요. 예. 가만히 참지 않고 경찰을 일단 불렀다고 합니다. 진짜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이 식당은 경찰관들에게 가격을 한 달 전에 올렸다. 근데 바빠서 수정을 못한 것뿐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자, 요즘 물가가 워낙 올라가지고 가격 시가에 맞춰서 올리는 거 그거까지는 오케이. 사장님 입장 오케이. 하지만 손님들 입장에서는 좀 사기당한 것 같은 느낌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마 저 결제하신 분 대충 5만 원 안 넘을 걸로 알고 계셨을 거예요. 뭐가 차이가 나냐면 5만 원 이상이면 서명을 해야 되고 5만 원 이하로는 서명 안 해도 되잖아요. 맞아요. 갑자기 왜 서명을 하라고 하지 하면서 지금 드려봤을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저도 음식 주문하면서 대충 음식값 계산하잖아요. 예. 우리 어느 식당 가면 어떤 메뉴가 좀 비싸고 어떤 데는 좀 저렴하다 이래서 꼭 거기 가면 좀 싼 거 먹기도 하잖아요, 솔직히. 그럼요. 근데 갑자기 올랐는데 일단 경찰에서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지금 조치를 취할 거라고 합니다. 저기 영수증 보면 가격도 있고 세금 있고 봉사료도 있고 다 표시를 하게 돼 있거든요. 아하. 이거 허위로 기재하면 식품위생법 시행령 위반이고요.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만약에 식당 사장님이 정말 나쁜 마음으로 저렇게 하신 거면 사기죄도 될 수 있습니다. 아, 사기죄도. 만약에 정말로 나쁜 마음으로 일부러 바가지를 씌우시려고 한 거면. 아, 그렇군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 네 번째 뉴스 이어갑니다. 자, 가만히 있다가 봉변입니다. 오늘은 가만히 있었는데 봉변을 당한 황당한 사고들 모아봤는데요. 영상 함께 보시죠. 자, 차량이 좌회전 신호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자, 어이구, 뭐야 이거? 뭐야, 트럭, 뭐야 이거? 아이고, 야, 이거 뭐야 이거? 아니, 이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확 밀고, 요 차가 이렇게 우회전을 하다가 너무 크게 돌아가지고 맞은편에서 오던, 아유 세상에, 여기까지 밀고 오네. 자, 그럼 또 다른 영상 넘어가 보죠. 자, 운전자가 차를 빼려고, 자기 차를 빼려고, 어이구, 너무 세게 민다. 자, 이렇게 막 밀어가지고, 중립으로 돼 있는 차, 막 이렇게 계속 밀어가지고 자기 차를 뺍니다. 자, 뺐어요. 자, 빼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자, 이제 이 차를 주목해 보십시오. 안 돼. 그거 안 돼. 오지 마. 안 돼. 아이고. 쾅. 백 변호사님. 네. 여기 좀 경사가 져 있나 봐요. 야, 근데 저거는 진짜 어렵네요. 저 누구 책임일까요? 저기다가 일렬 주차를 한 사람이 있고, 저 조금 전에 본인 차 나가려고 미신 분이 있고. 예. 근데 저게 10분 있다가 혼자 움직였단 말이에요? 예. 그럼 이게 누구 책임일까요? 진짜 어렵죠. 누구 책임? 저도 고민을 좀 해봤는데, 예. 저거는 결국 저희가 아파트라면 아파트 관리사무소 책임인 것 같아요. 진짜요? 저기에 경사가 있으면 저기에 일렬차하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차를 댄 사람은 원래 대놓은 데가 안 움직이는데 잘 대놨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저거 나가려고 이제 민분은 별 생각 없이 밀었던 거고, 그것까지 확인하기는 어렵죠. 경사가 있는 것까지. 그러니까 저 민분의 책임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결국 굳이 책임을 묻는다면 저 차량 저렇게 주차하도록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관리사무소의 책임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아무튼 법적으로 참 어렵네요. 저 차가 바로 움직였어 보니까 10분 있다 움직이는 바람에. 10분이면 진짜 조금씩 저희가 확 빨리 돌려가지고 이렇게 팍 빨리 박은 것처럼 보였던 건데. 알겠습니다. 양 변호사님, 첫 번째 영상 말이죠. 네. 그러니까 우회전을 크게 돌다 보니까 저쪽 차가 말이죠. 2차선에서부터 3차선까지 휙 돌아서 우회전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는 차량 앞으로 끼어든 셈이 된 그러니까요. 거죠. 아마 지금 다른 누구보다도 그냥 멀쩡하게 좌회전 기다리고 있던 차량으로서는 정말 날벼락 맞은 셈인데, 난 그냥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가만히 있었던 것 뿐이고요. 지금 초록색 불이어서 저 뒤에 오던 큰 화물 트럭이 과실이 크게 있어 보이지는 않거든요. 다만 이제 서 있었던 그 좌회전 기다리는 차량 입장에서는 양쪽 다 지금 검은색 승용차가 됐든 트럭이 됐든 두 차량에게 다 어느 정도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일 것 같아요. 니들끼리 잘못한 부분은 니들끼리 따지지만 내 차 부서진 건 둘 다 누가 됐든지 간에 무조건 물어내야 된다라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회전하실 때 아직도 가끔 보면 초록불이면 무조건 우회전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차선 변경하실 때 하나씩 순차적으로 변경하셔야 되는 거 기본인데 안 지키는 분들이 가끔이다 저렇게 대형 사고가 납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뉴스 이어가죠. 결혼식도 안 끝났는데 오늘 충격적인 외국 영상 준비했는데요. 보시죠. 자, 우즈벡의 한 결혼식 피로연, 신부가 먼저 저렇게 손 들고 뒤이어서 신랑도 손을 번쩍 듭니다. 게임할 어떡해? 아니, 신부 뭐야? 뒤통수를 후려쳤어 지금. 아니 이게 뭐야 이거 지금 지금 막 신부 지금 표정 안 좋죠. 급기야 무대 밖으로 지금 퇴장을 하는데 저 오른쪽에 있던 사회자도 이 분위기 어쩔 거야 하듯이 지금 분위기 확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이 신랑 놈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정면을 응시하면서 양 변호사님 혹시 우즈벡 조폭이에요 지금? 아니 조폭이라도 자기 신부를 저렇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연을 보고 저는 더 어이가 없었던 게 신랑이 저렇게 신부를 폭행한 이유가 사회자가 게임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혹시 사회자가 짓궂게 게임에 지금 벌칙으로 신부를 때리라고 했는데 저렇게 세게 때렸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게임에서 신부가 이기고 신랑이 졌다라는 거예요. 신랑이 자기가 졌다고 화가 나서 신부를 저렇게 때렸다는 거예요. 미쳤어.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 가요. 뭐 하는 거야 지금? 저 결혼 전 반대입니다. 아니 진짜 이 영상이 말이죠. 우즈벡은 물론
진짜 삽시간에 지금 전 세계로 퍼져가지고 온 세상 누리꾼들이 지금 저런 인간하고는 빨리 헤어져라. 아 이거 또 공교롭게 이 비혼을 뭐 이렇게 권장하고 있는데 교수님 한마디 해주세요 좀. 저 남자, 즉 신랑이 일부러 결혼을 하고 싶지 않는 결혼을 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아 그런 뜻이. 예, 왜 그러냐면 뭐 물론 저 나라의 어떤 그 분위기도 있긴 있겠지만 만약에 한국 같으면 저 상황에서 신부 부모들이 이제 결혼을 갖다가 바로 파혼으로 이어나갈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공식적으로 아내 폭행을 했지 않습니까? 전 예. 세계적으로 다 알렸기 때문에 혹시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파혼을 할 수 있는, 즉 결혼을 갖다가 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저렇게 당하고도 결혼을 하게 되면 저 남자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전 세계 사람들 보는 데서 내가 이게 폭행을 했는데 그걸 갖다 인정하고 결혼한 거 아니냐 해가지고 지속적인 아내 폭행이 될 수 있는 아하. 가능성이 있다. 상당히 걱정됩니다. 자 헤어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자 오윤성 교수님 팬이시면서 경주의 행복 한옥마을 게스트하우스 사장님이신 박수희 여사님 보고 계신가요? 사반 출연진 모두를 한옥 펜션에 초대하셨죠? 1박에 얼마 해주실 겁니까? 저 갑니다. 더 빛나게, 더 눈부시게, 더 활기차게, 더 생기 있게 바꿔보세요. 아침이 다른 침대, 흑표 흑침대. 살아남는 것은 크고 강한 종이 아니다. 변화하는 종이다. KTB 금융의 새 이름 다올 금융그룹. 술에 취한 남성 승객이 50대 여성 택시기사를 때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택시 안에는 운전자 보호벽이 설치돼 있었지만 폭행을 막지 못했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봅니다. 자, 택시 기사에게 난동을 부리는 이른바 요즘에는 이렇게 부르죠. 손놈들 많이 전해드렸는데, 야, 이거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저. 네, 술에 취한 승객이 택시기사를 때리는 일이 또 발생을 한 건데요. 피해자는 50대 여성 택시기사였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이 영상을 보시면 새벽 시간에 택시 뒷좌석에서 40대 남성이 내립니다. 그리고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는데요. 이제 블랙박스 화면으로 전환이 되는데 이 남성이 창문으로 손을 뻗어서 기사의 얼굴을 먼저 때렸고 저렇게 여성 기사를 낚아채서 밖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자, 이 난동 상황, 음성을 들으시면서 보시다 보면 더 큰 충격을 받으실 겁니다. 직접 한번 보시죠. 합의 달라고. 합의가 아니고 내려봐. 미쳐. 내려봐. 때렸어? 때렸어. 내려봐. 손님하고 지금 같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우정 사거리라 하면 선생님 대략 어느 쪽인 거죠? 세월호 사거리. 여보세요? 예, 지금 또 때립니다, 지금. 예. 자, 저희가 음성 변조를 해가지고 착각하실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기사분은 50대 여성 기사분입니다. 음성 변조를 해서 남성 목소리처럼 들리셨을 수도 있는데 50대 여성 기사를 40대 취객 남자 손님이 폭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근데 보통 저런 상황에서 이제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는 정도의 상황이 되면 도망을 가든가 뭐 저기서 이제 폭행 보통 멈추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그렇죠. 저 남성은 아무 관심이 없네요. 뭐 경찰에 신고를 하든 말든. 그리고 아까 지금 승객이 저 차비 안 줘서 지금 시작이 된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본인이 차비를 주지 않았는데 그냥 취해서 본인한테 시비를 건다고 생각했는지 저렇게 무차별적으로 그리고 또 본인보다 약한 여성 기사였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저런 폭행을 지속한 게 아닌가. 이 사람은 정말 좀 중하게 처벌받아야 되겠네요. 예. 자, 그런데 단순 이런 폭행과 폭언 정도였으면은 저희가 이렇게 크게 다루지도 않았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소변 공격. 양 변호사님, 저는 말이죠. 이 사진, 그러니까 블러를 치지 않은 사진을 봤습니다, 저는.
너무 전 쇼크를 받아가지고 오전에. 기사분도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리고 저기 아까 화면을 자세히 보시면 그 택시 기사분 보호하기 위해서 플라스틱 보호막이 있거든요. 택시 안에는. 그러니까 내부에서 폭행을 못하니까 내려서 지금 돌아왔다는 얘기. 제가 이 말씀 굳이 드린 얘기는 남성이 뭐 술 때문에 의식을 제대로 못 가졌다 이런 상황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뻔히 알고 있을 정도의 그런 정도의 그 취한 상태였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바지까지 내리고 운전석을 향해서 이 볼일을 본 겁니다. 글자 그대로. 지금 지금 서 있는 영상, 서 있는 사진, 저게 저희가 차마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소변을 보고 있는 장면이에요. 아니, 와 진짜 교수님 저는 너무 쇼크를 받아가지고 솔직히. 예? 글쎄요, 참 저런 게 너무 어떻게 보면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성 그 택시 기사들에게 이제 폭행을 하는 그런 경우는 가끔씩 있었는데 지금 이번에 저 사람 하는 거 보니까 좀 더 진화했다. 예, 그러니까 아주 그 어떤 성적으로 그 여성에 대해서 위협을 하는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는 그 때가 되면 내리고요. 그리고 비가 온 뒤에 잡초는 어김없이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굉장히 높게 보이는데 계속적으로 저런 사람들에 대해서 엄중하게 처벌을 갖다 해야 뭐 그것이 어떤 일종의 위화 효과로서 저런 범죄를 좀 억제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술 먹고 저렇게 하는 일들이 지금 사건 반장에서 지금 다루는 것만 해도 지금 도대체 몇 건입니까? 예. 저는 참 이 50대 여성 기사분이 정말 그래도 대단하시다 싶으신 것이 앞서 그 소변 보는 그 사진을 운전석에서 문을 닫고 이렇게 촬영을 하신 거예요. 응? 그랬으니까 지금 저희가 이렇게 물증이라도 생각해서 보여드리기라도 하지. 만약에 또 저거라도 그냥 막 이렇게 그냥 가만 계셨더라면 저희가 나중에 술 깨가지고 뭐 난 그런 적 없다 또 오리발 내밀 거 아닙니까? 자,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 이 여성 기사분의 충격, 쇼크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 피해 기사분 택시 회사의 노조위원장 얘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그 횡단보도 있습니다. 그 앞에 일시정지를 했는데 그분이 막 욕설을 하고 그다음에 여권 결제하고 다시 운행을 할 건지 의사 표시를 물어봤는데 또 다시 문을 열려고 해서 정차를 해가지고 더 이상 못 가니 여권 결제를 하고 내리시든가 지구대를 갑시다라고 기사가 주장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가 이제 막 그 몹쓸 행동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차가 지금 택시가 달리고 있는데 야, 문 열어줘 막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택시기사 증언에 따르면 술에 취한 승객이 이제 신호 대기 중에 문을 자꾸 열려고 하더래요. 근데 일단 기사님이 위험하니까 그러시면 안 된다라고 말로 제지를 했고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계속 그 행동을 반복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사님이 요금 결제를 하든지 아니면 지구대를 가자라고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저렇게 폭력적으로 변하고 소변을 보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을 한 겁니다. 예, 백 변호사님. 네. 이거 어떤 처벌을 좀 해야 될까요? 일단은 일반 폭행 사건보다 운전자가 지금 일시 정차한 경우도 운전자 폭행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운전자 폭행으로 좀 중하게 일단 처벌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저 여성 택시 기사분이 좀 상해까지 입은 정도의 상황이 됐다면 더 중하게 처벌이 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예. 가장 충격적이었던 본인이 여성 택시기사가 보이는데도 볼일을 봤던 것. 그건 뭐 일단 공연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언가 신체적 접촉을 통해서 여성 기사에게 다른 방식의 걸 했다면 강제추행죄가 될 수 있겠지만 예. 본인이 그냥 성기를 노출한 상태에서 소변을 봤다. 그렇다면 일단 공연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뭐 조사한 이후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저런 사람은 구속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자, 교수님, 그런데 이 50대 여성 기사분이 택시 운전 16년 경력이래요. 자, 그런데 16년 운전하면서 이런 봉변은 처음이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6년 정도면 소위 뭐 산전수전 그렇죠. 별 진상 손님들 다 겪었을 텐데 그래도 이제 가장 이게 그 수위가 높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한 열흘 정도 쉬셨는데도 이게 어떤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다시 운전대를 잡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요. 아까 이제 우리 백 변호사님 말씀하신 공연음란도 그렇지만은 실제로 저 여성의 몸에다가 계속 손을 댔거든요. 끄집어낸다고.
그래서 저것도 좀 뭔가 강제추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적용해서 더 좀 엄하게 처벌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자, 그런데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아까 영상 보셨겠지만 그 택시 운전사를 둘러싸고 있는 격벽, 플라스틱 격벽. 아니 근데 이게 뭐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뒷좌석에서 앞좌석에 있는 운전자를 공격하는 데는 어느 정도 효과적인 방어 수단이 되지만 예. 저렇게 내려서 저렇게 창문을 열고 저렇게 공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일단 원칙적으로 저렇게 투명 격벽을 설치해 놓으면 운행 중에 뒤에서 공격하는 건 일부 막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분명히 도움이 되지만 예. 저렇게 막무가내인 사람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운전자가 저런 걸 막기에는 대책이 좀 없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저런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저렇게 차 문을 열고 여성 기사를 잡아서 폭행을 하고 뭐 소변을 보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저걸 사전에 예방을 하겠습니까? 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러니까요. 양 변호사님. 근데 진짜 뭐랄까요?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지금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 얼굴 그 모자이크 걷어내라 지금 뭐 계속 그 말씀하시고 그런데 분명 또 뭐 술 마셔서 그랬다고 하고 또 막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또 뭐 그냥 또 깎기 이런 거 아니냐 우려를 하고 계세요. 일단 뭐 그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주장을 하기 이전에 피해를 입은 기사분에 대한 손해배상이 명확하게 정확하게 빠짐없이 지금 열흘 넘도록 일도 못하고 계신다니까요. 이루어져야지 될 것입니다. 그래야 조금이나마 이게 참작할 수 있는 거고 법원에서 판사가 보더라도 이건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어디 이런 인면수심 있겠냐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 정말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이 피해자분이 완전히 회복할 수 있을 정도까지 도움을 주셔야 그나마 좀 정상참작이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10대) 여학생들이 가출한 여중생을 모텔에 감금하고 폭행했습니다. 피해 여중생은 가해 학생들로부터 심리적 지배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알아봅니다. 자, 이 기자 또 이런 사건이군요. 네, 지난달 14일 서울 강북구의 한 노래방에서 16살짜리 여중생이 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가해자들은 1살 위인 같은 여자 가해자 학생들이었는데요. 모두 4명이었습니다. 피해자와 같은 가출 패밀리였고요. 폭행은 노래방에서 끝나지 않았고 성동구 모텔로도 이어졌습니다. 피해 학생은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겨우 구조가 됐는데 그 구조됐을 당시의 피해자 상태가 얼굴에 피멍이 든 채였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자, 일단 중3 이 피해자 가출을 했습니다. 근데 혼자 숙식을 해결하기 어려운데 1살 많은 선배들 4명이 이미 가출을 해서 자기들 무리를 지어서 살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일단 거기에 가담하는 것이 가장 일단 먹고 자는 건 해결할 수 있으니까 일단 시키는 것도 뭐 그대로 할 수 있는 하게 되겠고요. 근데 이제 시키는 게 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도를 좀 많이 넘었어요. 이 피해 학생의 어머니가 우연히 이 피해 학생의 핸드폰을 보게 됐는데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일단 인스타에 조건 만남에 대한 스토리가 있었던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격은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 근데 이 내용이 저는 맨 처음에 무슨 택시 얘기인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봤을 때. 자세히 보시면 오늘 이상해요. 계속 잡고 있는데 잘 안 잡혀요. 저게 피해 학생입니다. 그죠? 근데 저게 택시가 아니고요. 저 가해 학생들 그럼 오늘 안에만 50만 원을 채워놔. 택시를 안 잡히는데 50만 원을 채워놔.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아하. 저게 성매매입니다. 성매매 조건 만남을 할 남성이 잘 안 잡힌다는 소리였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 가출한 저 가해 학생들이 스마트 앱을 이용해서 성매매 약속을 잡고 피해자에게 상대 뭐 나이, 뭐 만날 장소 이런 걸 알려주도록 지시했는데 예를 들어서 와 이번에는 뭐 포땡땡 뭐 좋은 차 타보겠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지금 2주간 동안의 SNS를 통해서 이루어진 성매매, 그러니까 지금 요 확인된 부분입니다. 이게 2주 만에 최소 25회, 그리고 성매매 대가가 900만 원 상당에 이르는데 이 모든 금액을 다 갈취한 겁니다. 자, 일단 뭐 10대들이 다른 소수의 10대를 뭐 감금하고 폭행하고 해서 성매매를 시키고 하는 유의 사건들 저희가 왕왕 전해드렸었죠. 자, 그런데
그 이전의 사건들과 지금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이 사건이 좀 차이가 있는 것이 뭐냐면 정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권력 관계, 역학 관계, 또 거기서 파생되는 온갖 이런저런 워딩들이 고스란히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그 내용들이 너무 충격적이에요. 일단 이 피해 학생에게 50만 원이라는 목표치를 설정을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식으로 성매매를 해야 되는지 굉장히 다양한 유형으로 은어를 써가면서 지시를 구체적으로 해요. 그래서 그게 잘 이루어지잖아요. 아우 예쁘다,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해줍니다. 그랬다가 만약에 또 그거를 제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어마어마하게 또 막 욕설을 퍼부으면서 글자 그대로 뭐 정말 가만두지 않겠다, 뭐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말들 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당하는 피해 학생 입장에서는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아하. 뭔가 정상적인 판단을 할 그런 여지를 안 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딱 뭐 성매매를 하러 갈 때도 이 가해자들이 이 차를 보내서 그걸 태워서 보내고 기다리고 있다가 딱 데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랑 격리됐죠. 뭐 칭찬 받았다가 또 막 목에 뭐 두들겨 맞았다 그러면 그냥 어떻게 다른 생각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예. 자, 지금 뭐 양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지시대로 그 성매매 액수를 채우면, 할당량을 채우면 그 한 살 많은 선배들이 아유 잘했다, 그래 너 예쁘다, 그래 고생했어. 조금이라도 그 목표치를 채우지 못하면 온갖 폭언과 욕설. 자, 교수님 이러다 보면 이 가해자 입장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아 진짜 분발해야 되겠다. 오히려 스스로를 막 채찍질하면서 더 열심히 해서 이 목표치를 채워야 되겠다. 이렇게 스스로를 막 자기 세뇌하게 되잖아요. 저게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게 처음 시작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일단 한번 시작을 하게 되면 그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일상화될 수가 있어요. 이게 보통 우리 일반인들이 봤을 때 어떻게 한 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그 한 살 어린 그 학생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할 수 있을까? 제가 볼 때는 소위 그 냉온탕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칭찬도 했다가 그 다음에 조금 안 되면 아주 나쁜 욕들을 해가지고 정신을 조정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 보게 되면은 이 피해자가 점점 더 이제 종속되는 그런 것들을 보이고 있는데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얘기를 하냐면 나 이제 그 돈 벌었으니까 밥을 먹어도 돼요. 그리고 뭐 이제 뭐 빙수 사 먹어도 돼요. 또 뭐 렌즈 갈아 껴도 돼요. 소위 얘기해서 그 어떤 반대급부를 갖다가 이제 던져놓고 그것을 갖다가 하나씩 허락해주는 그런 방법으로 이 여학생의 정신 세계를 완전히 지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그 범행 수법 저희가 조금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말 치밀했다고 하는데 체크 포인트 짚어보죠. 비행기 탑승 모드를 켜라. 이게 무슨 소리죠? 비행기 탑승 모드를 켜면 인터넷 연결이 끊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한 이유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굉장히 용의주도한 모습을 보이는 건데 이것과는 반대로 평소에는 피해자 휴대전화의 위치 추적 앱을 설치해서 어디에서 뭘 하는지 감시를 해왔던 겁니다. 앞서 피해자가 폭행도 당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해자들이 이 피해자를 찾을 수 있었던 건 이런 앱으로 피해자의 위치를 속속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고요. 정말 10대라고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용의주도한데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자신들의 이름을 전부 가명으로 저장을 해놨고 때마다 주고받은 메시지도 지우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야, 이건 뭐 거의 그리고 아까 양 변호사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백 변호사님 그 무슨 차로 이렇게 실어다가 나르고 뭐 내려다주고 태우고 막 뭐 그랬잖아요. 네. 그 운전면허 딸 수 있습니까? 미성년자고 당연히 운전면허는 딸 수 없고요. 그리고 당연히 렌터카도 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범죄, 이 수법을 전체로 보면서 조금 전에 이수진 기자가 얘기했던 부분도 있고 이 차량 이용하는 것도 너무 놀라웠던 건 비대면 차량 공유 서비스를 이용한 거예요. 그리고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도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휴대전화를 개통해요. 그걸 통해서 차량을 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이 피해 여학생을 완전히 단절시키고 본인들을 노출이 안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았던 것이고 꼭 가해 학생들이 또 모텔도 들락날락 해야 되는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때도 역시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했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이 피해 여중생이 이 굴레를 빠져나오기 위해서 정말 큰 마음을 먹고 연락을 딱 끊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진 일이 있었죠. 양 변호사님. 굉장히 저는 이 피해 학생이 그래도 그 상황에서 빠져나오려고 노력했다는 것 자체가 진짜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연락을 끊고 나니까 이제 뭐
연락 빨리 받아라 하면서 온갖 협박과 욕설이 또 이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쏟아졌던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은인의 어머니 찾아가서 너 그동안 했던 일 또 폭로하겠다. 이게 사실 제일 무서웠을 것 같아요. 이 피해 학생 입장에서. 예. 게다가 여기서 그치질 않고요. 찾아냅니다. 정말로 피해자를. 아이고. 피해 학생을 찾아내서 폭행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폭행을 하다가 경찰에게 적발이 된 겁니다. 오 교수님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죠. 그 김정환 님이 딱 그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 애들 하는 거 보니까 이 진짜 뭐 이른바 포주들이 하는 그 수법 똑같다. 이 10대들이. 예, 맞아요. 제가 볼 때는 뭐 말이 10대지 지금 윤락역 관리하는 그 예전에 그 포주들 하는 것하고 그거 뺨치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을 뭐 우리가 이 10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이 가출하는 그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이 가출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부모님 떠나가지고 바깥에 나가면 곳곳에 지뢰가 도사리고 있어요. 누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런 어떤 그 취약점을 이용을 해서 이것을 그 상황을 이용해 먹을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 그것을 꼭 아셔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40대 아버지가 중학생 아들을 차에 매달고 10여 분간 운전하다 입건됐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외도를 의심하다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사건의 내막을 들여다봅니다. 아 이건 또 뭔 소리예요 또? 어제 한 여성이 경찰에 전화를 해서 내 남편이 아들을 차에 매달고 운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신고를 한 겁니다. 40대 남성은 15살 아들을 차에 매달고 약 10분 동안 운전을 한 걸로 전해졌는데요. 아들이 아버지의 SUV 차량 조수석 문 밖에 있는 좁은 발판을 밟고요. 차 지붕에 있는 고정장치를 붙잡고 버텼던 겁니다. 그래서 경찰은 출동을 해서 남편을 검거를 했고요.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을 했습니다. 자, 도대체 무슨 상황이었던 건지 그럼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아빠의 외도를 막으려고? 이게 무슨 소리죠? 야, 정말 막장 드라마에서도 위험해서 안 나올 만한 장면입니다. 지금 보셨던 것처럼 이 남성이 본인의 외도를 의심한 아내가 이 사건 당일 아까 조금 전에 보셨지만 차량 안에 사파에 남성과 옆에 여성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내연녀가 있다는 걸 같이 딱 엄마가 확인하고 아니라. 예, 아들과 함께 이제 저 차량 문을 열려고 합니다. 항해 표시를 차량 문을 열려고 하니까 차 문이 열리는 거를 막기 위해서 아들을 차에 매달고 저렇게 10여 분 이상 질주를 한 거죠. 와, 교수님 이거는 정말 또 뭡니까 또? 글쎄요, 지금 이제 이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그 자리에 왜 데리고 나갔을까요? 글쎄요. 아마 이제 엄마가 아들을 데리고 그 자리에 나간 것은 좀 부적절하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지만 아마 이제 어머니의 심리는 이랬을 거예요. 외도를 한다라고 하는 그 현장을 덮치는데 아들 데려가면 그래도 너 자식 앞이니까 너 이렇게 행동하면 되냐라고 하는 뭔가를 갖다가 이제 좀 깨우쳐 주려고 그렇게 데려간 것 같은데 이제 아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저기서 완전히 흥분하게 되죠. 그런데 이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아들을 보게 되면 지금 부끄러운 것인데 그 상황에서 그런 것을 갖다 느끼지 못하고 아버지라고 하는 자기가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 자체를 갖다 순간적으로 망각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자기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아들을 갖다 차에다가 저렇게 매달고 갈 생각을 했느냐 말이죠. 제가 봤을 때는 소위 뭐 X가 뒤집어졌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양 변호사님 일단 경찰이 와가지고 데리고 갔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이 아버지라는 사람? 아들이 차에 매달리니까 위험해서 다치게 할 생각은 없었고 위험해서 골목으로 잠깐 이동한 것뿐이라고 하는데 어느 골목을 찾았길래 10분 동안 찾았을까요? 10분 동안 아들이 10분 동안 매달리셨어요. 골목길을 어디를 들어가려고 뭐 굽이굽이 정말 안전한데 뭐 자기만 아는 골목길이 있었을까요? 저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요? 자, 그런데 심지어 이 상황에서 또 아내도 밀치고 갔다면서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아내도 아들과 함께 남성이 차를 타고 가는 걸 막아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때 남성이 아내를 밀쳤고요. 그래서 넘어뜨리고 폭행까지 했습니다. 아내는 무릎에 타박상을 입은 걸로 전해졌는데요. 아내도 사실 뭐 이렇게 다치기도 했지만 다행히 아들은 이제 10분 동안 차에 매달려 있었지만 크게 다치지는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아니 이거는 진짜 뭐 몸이 안 다쳤다고 해서 다행이다가 아니라 교수님 그런 거잖아요. 그 10분 동안 매달려 있던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떼어놓고 가려고 차를 몰았던 그 10분 동안 그 아들의 심정은 어땠을까? 아버지가 날 버리는 건가? 우리 엄마를 버리는 건가?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 야, 이게 몸이 안 다쳤다고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거는 몸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10초가 아니라 10초라도 이게 문제가 될 텐데 10분이면은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KTX 타고 10분이면 엄청나게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인데 10분 동안 아들이 그렇게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저렇게 했다. 아마 우리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시간이 지나면 망각을 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저 아들 같은 경우는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는 저 사실에 대해서는 잊지 못할 것으로 봅니다. 자, 백 변호사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저 아버지 비정한 아버지를 처벌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그 차량을 막아섰던 아내를 이제 넘어뜨려서 이제 뭐 폭행을 했고요. 이 아이를 또 매달고 10분 동안 달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이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했죠. 내 아들이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골목길로 천천히 달렸다. 10분 동안? 네, 다치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제일 최선의 방법은 뭘까요? 처음부터 안 달렸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변명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벌이 그 아들은 그래도 실제로 다치진 않았고 육체적으로 아내가 조금 다친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뭐 구속이 되거나 뭐 중한 형벌이 선고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느꼈을 평생의 마음에 입을 만한 상처를 생각한다면 이 아버지는 이 남편은 본인의 처벌 문제를 넘어서서 이 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무릎 꿇고 사과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세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네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지난해 1월 한 남성이 오후 늦게 집에 귀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어야 할 집에서 낯선 인기척을 느꼈는데요. 남성은 집안을 둘러보던 중 물소리가 들리는 욕실 쪽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욕실 문을 열었는데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성은 겁에 질려서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목욕을 하고 있던 이 남성은 누구이고 왜 남의 집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자, 제가 퇴근하고 저 집에 이렇게 딱 문 열고 피곤해서 딱 들어왔는데 갑자기 화장실에서 누가 시원해. 이것도 뭐야 오늘 왜 이래 이거? 예? 근데 일단 이 피해자의 집이 좀 좋은 집인 것 같아요. 예, 예. 내용을 보면 용산에 있는 피해자의 주택에 이제 이 남성이 침입을 하게 되는데요. 이 남성은 이 주택의 차고지로 먼저 들어간 다음에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서 침실로 침입을 한 겁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욕실에 들어가서 물을 받았고요. 그 안에서 목욕을 즐긴 건데요. 야,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교수님, 이거 진짜 너무 깜짝 놀랄 것 같은데요, 이거. 근데 이쪽에 뭐 이 시큐리티가 어떤 식으로 돼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건 저 같으면 만약에 들어갔다면 제가 집을 잘못 알고 들어왔나. 맞다. 일단 저부터 그렇죠. 일단 튀어나갔다가 다시 바깥에 호수 보고 예. 뭐 경찰에 신고하든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 그 피해자가 남성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죠. 만약에 여성이었다라고 하면 근데 사실은 남성이라도 이거는 뭐 트라우마도 트라우마지만은 너무 황당해서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지지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 말이죠. 이 남성 어떻게 이 피해자의 집에 정말 들어가게 된 건지 네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집주인 친구예요? 친구예요? 아닙니다. 아니죠? 네, 오늘 근데 사건이 너무 엽기적이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집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건 차고지를 통해서 이 남성의 집으로 들어가서 지금 저기 탕에 들어가서 저렇게 지금 누워 있었던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주택 관리인이 그냥 너무 당연하게 저 집주인 친구인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친구라고 생각을 하고 열어준 겁니다. 그래서 저 곳에 들어가서 저렇게 이해할 수 없는 행동, 다른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목욕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경찰이 왔어요. 경찰한테는 또 뭐라고 했습니까? 일단 경찰에 와니까 집주인을 가리키면서 저 사람 테러리스트니까 조심하세요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아, 좀 느낌이 안 좋은데요? 그리고 미안해요. 본인이 주차장 문을 관리인이 열어줘서 들어가는데 아직 집 이전을 안 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 집이라는 얘기인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런 식으로 좀 횡설수설했다고 합니다. 아, 교수님 일단 뭐 저희가 너무 황당해서 처음엔 좀 웃기는 했는데 약간 좀 뭐 아프신 분 같기도 하고 말이죠. 일단은 이제 본인이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정신 감정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느끼기에는 본인이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주인이 안 왔더라면은 대강 물 닦아놓고 갔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양이 이렇게 벌어졌으니까 자기는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신미약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주장하려고 저렇게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른 사람 집에 무단으로 침입했기 때문에 주거 침입이 당연히 성립을 하고요. 또 하나는 절도죄로도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절도죄. 뭘 훔친 거는 목욕만 했을 뿐인데. 그러니까 아까 일단 다른 사람 집에 들어갔으니까 주거 침입죄가 된다는 건 그건 명백한 당연한 거고. 거고. 그래서 혹시 저희가 소개하면서 뭘 훔친 걸 얘기 안 했나 이렇게 네네.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힌트는 조 안에 다 있습니다. 답이. 아, 저 사파 안에. 네, 사파 안에. 마음을 훔쳐. 물건 마음은 안 훔친 것 같아요. 그렇죠. 마음은 깜짝 이제 놀라기만 동성이니까. 했지. 저 물을 썼잖아요. 물. 네, 물. 물은 일단 다른 사람 소유의 물이죠. 그 물을 대략 300리터 정도를 받아서 샤워를 했기 때문에 온수 300리터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이 된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아, 그 양 변호사님, 저 그때 반장픽에서 그거 전해드렸었잖아요. 네. 그 해수욕장에서 그 수영장 울산에 있는 해수욕장 저거 근처에서 지금 나오는 거. 예, 저것도 예. 이제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맞습니다. 하는데요. 이 허락된 범위 이내에서 그러니까 해수욕장에 가보면 뭐 손발 씻는 정도 이런 정도로 물 쓰라고 했는데 저거를 끌어다가 300리터를 써버리면 허용된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절도죄가 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저 때는 해수욕장에서는 관계자가 수도를 잠궈버렸답니다. 오히려 관계자분에게 감사드려야 돼요. 저거 정상적으로 만약에 고발하거나 했으면 저 경우도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아, 그러니까 이제 뭐 수돗물 네. 공용 수돗물이라고 그래도 허락을 안 받거나 정말 펑펑 쓰면 이것도 훔친 거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얘기 많이 나오는 것 중에 굉장히 무심코 공용 전기 그냥 끌어다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것도 요즘 전기차. 그냥 그거 절도죄예요. 전기도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이라고 해서 절도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의 물이나 전기나 이런 걸 이게 무슨 물건이야라고 생각해서 끌었으면 나는 목욕을 했지만 절도죄가 될 수 있다.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이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세요. 이 사람 뭐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정신질환을 주장했는데. 네, 실제로 어떻게 내가 뭐가 뭔지도 잘 몰랐고 내 스스로 어떤 행동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그러니까 심실 상실이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재판부에서도 일정 부분 받아들였습니다. 심신미약까지는 맞는 것 같다. 하지만 진짜 아무 짓도 안 했다라고 생각은 아니었다라고 봐서 벌금 200만 원 선고를 했습니다. 자,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 그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그 목욕하면서 네. 뜨거운 물을 했다. 그럼 가스 어떻게 도시가스? 뭐 그것까지는 괜찮고 일단 물로 물로? 판단하면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아마 근데 이런 행동을 했는데 벌금 200만 원밖에 안 나오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 저 지금 피해자 입장에 생각을 해보면 심장이 떨어질 일을 당한 거잖아요. 아, 그럼요. 근데 조금 전에 양재열 변호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심신상실, 그러니까 심신상실, 아예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자체 내 행동의 의미도 이해를 못한다면 그냥 무죄입니다. 근데 그 정도는 아니고 최소한 내가 남의 집을 들어가서 남의 집에서 목욕을 하고 있다는 사실 정도의 인지는 있었던 것. 그러니까 저 사람이 테러리스트예요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가 남의 집이라는 것 정도 사실은 인지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심신상실까지는 아니고 다소 심신미약 정도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더 중하게 처벌하지 못했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된 겁니다. 예, 샤워 한 번에 200만 원. 그냥 호텔을 가지. 이런 말씀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자, 네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사건 연구소 이어갑니다.
초여름처럼 더웠던 2008년 10월의 어느 날, 중국 동포 김 씨는 밤새 식당 일을 마치고 강남의 한 고시원에 몸을 뉘었습니다. 고된 일로 지친 김 씨는 금방 골아 떨어졌습니다. 몇 분이나 지났을까? 갑자기 문 밖에서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곤 옆방 언니가 김 씨 방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문이 열린 순간 뜨거운 열기와 함께 매캐한 연기가 방 안을 덮쳤고 흉기에 찔려 피를 흘린 옆방 언니는 이내 정신을 잃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김 씨. 도대체 고시원 복도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오늘 사건 연구소는 정상진 고시원 방화 사건을 짚어봅니다. 자, 어제 부산 파출소에 이어서 오늘 새벽에도 방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부산 콜라텍 그리고 대학교 기숙사에서 이 방화로 추정되는 이 화재가 발생했는데,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사건 연구소에서 이 방화 사건을 한번 들여다보자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강남 고시원, 그러니까 정상진 고시원 방화 사건, 이게 저희가 정말 자주 전해드렸지만 2019년에 있었던 안인득 진주 아파트 방화 사건하고 너무 비슷해서 자주 언급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2008년 10월 20일에 서울 강남 고시원에서 발생했던 사건인데요. 사건이 벌어졌던 건 오전 8시쯤이었습니다. 30살의 남성 정상진은 자신이 살던 고시원 3층 방에 불을 질렀고요. 자신의 옷가지를 모두 침대 위에 올린 뒤에 지포라이터 기름 한 통을 부어버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습니다. 불은 금세 벽으로 옮겨 붙었고 고시원 거주자들은 매캐한 연기를 보고 뛰쳐나왔습니다. 정상진은 자신이 연기 속에서도 앞을 볼 수 있도록 고글과 마스크를 착용을 했었고 머리띠형의 그 전등도 쓰고 있었는데요. 복도에서 흉기를 들고 기다렸다가 도망쳐 나오는 13명의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찔러서 공격을 했습니다. 총 6명이 숨졌는데 여성 5명을 살해하는 데까지 15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자, 당시 이 방화 사건이 벌어졌던 고시원에서 이 실제 살고 있었던 목격자의 인터뷰가 있습니다. 잠깐 사건 당일로 돌아가 보시죠. 내가 자다가 그 비명 소리 들었잖아요. 소리 지르는 거 들었다고요. 막 이러더라고요. 많은 언니가 제 방으로 들어와. 그래, 언니 왜 무슨 일인가 하니까 내가 칼을 찔렀어 이러지 뭐. 당하고 난 내가 문 여니까 내 방으로 들어온 거지. 그리고 언니 그거서 찔러가지고 그다음에 뭐 말할 수도 없이 그 언니가 쓰러지더라고. 제 방에서 쓰러졌어요. 누워서 눈 감고 있으니까 그다음 내가 흔들어도 몰라. 이 제한된 면적에 다닥다닥 붙어서 사는 그 고시원의 구조상 피해자가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4층짜리 건물인데요. 이 3, 4층이 이제 고시원으로 활용이 됐는데 3, 4층의 방 개수가 무려 85개입니다. 아이고. 1.5평 되는 방에 이제 문제는 이렇게 밀집된 구조인데다가 정상진이 바깥에 흉기를 들고 대기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도망갈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창문을 깨고 맞다. 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창문이 없는 방이 많습니다. 아. 그렇게 작은 방들을 다닥다닥 붙여놓으면 창문이 없는 방이 그렇죠. 많죠. 그러니까 일단은 어떻게든 정상진이 없는 복도를 돌다가 또 어떤 방으로 들어가거나 하는 방법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지금 이 고시원 하면 우리가 보통 고시 공부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고시원이 그러니까 굉장히 저소득층, 지금 거주자 가운데 절반이 넘는 40명 정도가 같은 중국 동포였다라고 하고요. 여기 영동시장 근처입니다. 그곳에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던 그런 중국 동포들이 많이 밀집해서 살던 곳으로 전해졌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었고 밀집되어 있는 구조 때문에 피해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상진이 말이죠. 딱 길목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불을 지르고 나서 그 불을 피해서 연기를 피해서 막 뛰쳐나온 사람들을 그 길목, 벽목에 딱 서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자, 현장에서 일단 체포가 됐습니다. 저는 이게 정말 충격적이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한국 영화가 정상진에게 무지한 영향을 줬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주장을 해요. 저는 사실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 외에 김영철 씨가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대사로 했던 달콤한 인생이라는 영화 있죠.
그 영화 속의 주연 배우 주인공이었던 이병헌으로 맡았던 주인공이 자기 보스 여자에게 마음을 품었다는 이유로 충성을 다했던 조직과 보스로부터 배신을 당했고 거기에 대해서 복수를 하는 게 영화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이 정상진이 웬일인지 자기가 그 주인공의 어떤 신병하고 동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기의 처지가 그 영화 속 주인공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범행을 준비를 했다라는 겁니다. 예. 그 영화에서 보면은 이 자기가 모시던 그 보스에게 자기를 버린 보스에게 복수를 하려고 막 총기를 구입하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실제 정상진 역시도 범행 도구를 막 차곡차곡 모으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했었죠. 예. 물론 이제 개인이 어떤 영화를 보고 난 뒤에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개인의 자유지만 이번에 이제 이 정 씨가 얘기하는 것은 소위 얘기해서 그 동일시와 치환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달콤한 인생에서 나오는 충성을 다했던 조직과 보스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이 살아왔던 이 사회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서 어떻게 버림을 받았다 이렇게 아마 치환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세상에 외면당한 그 영화 속의 주인공을 자신으로 그렇게 치환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트리거가 된 게 있는데 예. 예비군 벌금이 나왔고요. 고시원비가 밀렸다는 거죠.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아니 이게 돈 몇 푼 가지고 하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자기가 살아오면서 그 분노를 갖다가 누르다가 마지막 몇 가지 찾다. 그렇게 본인은 아마 판단을 하고 난 이후에 그런 행동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진이 예비군을 4년 동안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라는 통보를 경찰한테 이제 전화를 받습니다. 자기가 만약에 노역장에 끌려가게 되면 이 방 안에 이 고시원에 있던 자기 짐들이 다 바깥으로 끄집어 내짐을 당하겠죠. 자, 그렇다면은 정상진이 생각했을 때 내가 끌려가면은 내가 준비했던 이 범행 도구가 다 세상에 공개가 되겠구나. 나의 범행 준비가 발각이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그때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대목은 또 있었습니다. 정상진의 범행 당일 옷차림이었는데요. 목격자들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그리고 연기 올라오는 거 보고 불났구나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바로 아래 3층에서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떤 남자가? 예, 그 서바이벌 그 헬멧 같은 걸 쓰고요. 그다음에 손에 꼬챙이 같은 거 들고 서 있더라고요. 좀 의심 못하고 그냥 내려가고 있는데 저를 보더니만 찔르더라고요. 갑자기? 예. 그래가지고 저는 찔림을 당하고 놀림을 당해서 도망을 나왔죠. 서바이벌 헬멧이요? 그러니까 정말 현실에서 보기 힘든 요상한 옷차림이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 증언을 토대로 저렇게 사파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얼굴에는 일단 마스크를 쓴 걸로 전해졌고요. 머리에는 모자와 머리띠형 전등으로 화재 현상에서 오래 버틸 수 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었던 건 어깨에 권총집을 둘러맸다는 건데요. 권총집 안에는 권총 모양 라이터를 넣었습니다. 정상진은 3층에서 여성들을 살해하고 불길이 거세지자 4층 창문 쪽으로 이 범행 도구를 벗어 던졌고요. 고시원 입주자들과 섞여서 정상진도 구조대를 향해서 구조 요청을 했습니다. 자, 교수님, 버지니아 공대 그때 총기 난사 조승희 있잖아요. 약간 조승희도 약간 비슷한 복장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게 무슨 심리일까요? 저는 이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버지니아 택에서 발생된 조승희 사건은 2007년도에 발생됐고 이 정씨 사건은 2008년도에 그래서 1년밖에 차이가 안 나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뭐 달콤한 인생만 얘기했지만 이번에 거기에 뭐 헬멧을 쓰고 뭐 총 같은 걸 준비하고 한 이런 것들이 이 영화에서도 이제 램페이지 킬러라 그래서 이 발작적 살인범이라고 하는 거 그것이 바로 이 버지니아 택의 조승희 사건과 같은 것인데요. 그것은 우리가 살인을 분류하는 데 있어서 대량 살인의 한 하위 개념으로 연속 살인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아주 전형적인 연속 살인이거든요. 예, 모든 것을 미리 계획하고 물건을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최대한 많은 피해자를 내기 위해서 본인이 끝까지 노력을 하는 그러한 그 형태와 매우 흡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일단 이 방 안에서 말이죠. 정상진
이 노트가 발견이 되는데 거기 별의별 얘기들이 다 적혀 있었어요. 네, 노트에 복원된 내용들을 보면 자기 비하적인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일단은 뭐 아무런 존재 가치도 없다. 나는 뭐 살다가 이렇게 그냥 끝날 것이다라는 극단적인 자기 비하의 말도 들어있고요. 또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는 것들. 내가 얼마나 만만해 보이면 이런 식으로 대접을 할까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이게 2005년도에 작성한 메모라고 하는데 그때 2005년도에 그때부터 사실 흉기를 사서 모으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막 부모도 원망을 했다라고요. 노트에 보면 실수로 가진 아이를 나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낳았고 그렇게 낳았기 때문에 내가 어찌 보면 하는 일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자랐다. 이런 식으로 자기 비하 또 부모 비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쓰여 있었다고 하네요. 예, 진짜 이게 참 2009년에 일요신문에서 정상진이 있는 그 구치소에 찾아가서 기자가 직접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만 좀 소개를 해드리면 경찰이 날 붙잡는 순간 나에겐 평화가 찾아왔다. 뭐 이런 말을 했답니다. 근데 이 정상진이 기자를 만나서 기자의 시선을 한 번도 이렇게 피하지 않았대요. 계속 똑같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인터뷰를 했는데 단 한순간 딱 고개를 숙인 순간이 있었답니다. 정상진이 살해한 6명의 희생자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렸던 피해자 여성이었는데요. 21살 학생이었습니다. 그 학생을 21살 여학생이 네 손에 죽었다라고 하자 정상진이 잠시 입을 다문 채 기자의 눈을 피했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자, 교수님. 제가 피해자 얘기를 한 것처럼 이 피해자 6명은 정상진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연속 살인에 있어서의 대표적인 특징이 그 범죄자가 피해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자기하고 이전에 있어서의 선행관계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버지니아 텍의 그 조성희 사건 같은 경우는 강의실에 들어가서 강의실 문을 잠궈 놓은 상태에서 총기를 난사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것을 말리는 그 교수 한 분이 홀로코스트 즉 이 나치 수용소에서도 살아오신 분인데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고시원 사건과 그 조성희 사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사하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학생들하고 이전에 있어서의 어떤 관계는 전혀 없었던 것처럼 이번에 그 고시원에 있었던 그 피해자들은 평소에 이 사람하고는 전혀 어떤 상관이 없었다. 즉 다시 말해서 세상을 처벌하기 위해서 그 세상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을 처벌한다. 이렇게 본인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경향이 강합니다. 자, 제가 백 변호사님 그 진짜 화날 만한 얘기 또 하나 전해드릴게요. 정상진이 구치소에 있는 동안에 성경 공부를 시작했답니다. 응? 네. 성경 공부를 시작해서 방 안에서 매일 성경책을 읽으면서 내가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런 인터뷰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게 본인 나름의 뭐 속죄하는 방식인지 저는 결국 그렇게 별로 보이진 않고요. 그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사죄 한 번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사형 선고 내려졌고요. 뭐 이런 사건이 사형 선고 내려지지 않으면 어떤 사건이 나겠습니까? 범행 4년 전부터 범행 치밀하게 계획해 왔고요. 범행 당시에 복장이나 범행 도구들 준비를 해왔고 그리고 사람을 살해하고 경찰의 총에 맞아 죽겠다라는 게 범행 동기였습니다. 이게 납득이 되나요? 그러니까 물론 어렸을 때 불우하게 자라왔고 부모로부터 버림받았고 사회생활에서부터 보상 필요를 받지 못했던 점 이런 점들이 보통 양형에 참작이 되면 사형에서 조금 떨어지는데 그런 걸 아무리 참작해도 이 사건은 도저히 안 된다라고 해서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그래도 정상진이 저는 그래도 약속을 지킨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구치소에 있는 동안 인터뷰를 하면서 자기는 어떤 형이 내려지더라도 항소를 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1심에서 사형 선고가 나오고 나서 항소를 포기해서 그대로 형이 확정됐습니다. 자, 그런데 아닌 듯 있잖아요. 2019년 진주 아파트. 역시 진짜 지극히 똑같은 범행을 저질러서 5명을 살해했습니다. 아닌 듯은 무기징역 나왔습니다. 예? 교수님, 피해 한 사람 차이입니다. 예? 근데 저는 왜 이자는 사형이고 왜 이자는 무기징역인지 저는 솔직히 잘 이해가 안 가요. 글쎄요, 그거는 뭐 달라요라고 하는 그런 말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뭐 사실은 뭐 그 두 사람이 한 그 행위라든가 하는 것을 봤을 때 우리 일반인들이 볼 때는 똑같은 그런 것인데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통상 화가 나면 속된 표현으로 불을 확 쏴질러겠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실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총기 같은 것이 규제가 되기 때문에 총기를 사용하는 것은 거의 제한이 되는데 대신에 뭐 휘발유를 구입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뭐 그 사람 뭐 이렇게 신분 확인하고 파는 것이 아니니까 이런 식의 그 자신의 어떤 그 분노를 사회에 대해서 발산하는데 이런 방화 사건들이 많이 요즘 들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 그런 현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사건 연구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자, 분위기 바꿔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픽 태국으로 가보시죠. 네, 코끼리가 보이는데요. 코끼리 한 마리가 두 발로 선 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저 코끼리가 물속에 있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모습을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건데요. 이거 혹시 무슨 고래 코끼리 뭐 이런 거 약간 네. 저 처음 보는데요, 저런 거? 지금 코끼리가 있는 곳이 동물원입니다. 관람객들은 수조 안에서 이 코끼리가 움직이는 걸 직접 볼 수가 있는데요. 해당 동물원의 코끼리들은 매일 2차례씩 30분 동안 워터쇼에 투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육사가 코끼리의 귀를 잡아당기면 코끼리들은 더 깊은 곳으로 잠수를 하거나 저렇게 두 발로 서서 걷는 것처럼 묘기를 부린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게 뭐 아우 귀엽다 이렇게 볼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현지에서도 해당 공연이 동물학대가 아니냐 이런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도 코끼리를 강제로 입수시키는 건 학대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동물원 측은 이렇게 항변을 한데요. 코끼리들은 본능적으로 수영하는 걸 좋아한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예,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러시아로 이어가죠. 자, 네 발로 걷는 동물 한 마리가 보이죠? 사람들이 이 동물을 잡으려고 애를 쓰는 것 같은데요. 자세히 보니까 동물의 얼굴에 무언가가 끼었습니다. 아이고, 저거 어떻게 저거? 저거 휘발유통인데요. 예. 알고 보니까 저 동물의 정체는 야생 불곰입니다. 이 불곰의 머리에 휘발유통이 끼인 거라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곰의 머리에서 휘발유통을 빼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쉽지 않은 것 같죠. 자, 불곰도 당황을 했는지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아, 어쩌다 저렇게 됐어. 인근 마을 쓰레기통에서 음식을 뒤지는 불곰의 모습이 목격된 것으로 봐서는 먹을 걸 찾다가 휘발유통에 머리가 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불곰은 저렇게 휘발유통을 머리에 낀 채로 걷다가 길가를 헤매게 됐고요. 운 좋게 지나가던 운전자들의 눈에 띄었다고 합니다. 아, 근데 저거 막 빼주려고 막 사람들이 엄청 노력하네요. 그러니까요. 여러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저렇게 통을 잡아당기자 그대로인데요? 네, 잡아당기고 있죠. 많은 오.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와, 불곰의 머리에서 도망가요. 휘발유통이 드디어 빠져나왔습니다. 아, 이게 뭐라고 지금 어른 5명이 와, 진짜 지금. 네, 불곰이 앞을 볼 수 있게 되자 운전자들은 불곰을 피해서 곧바로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아, 도망을 쳤대요? 도망쳐야죠, 저 냉정하게. 도망쳐야죠.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힘을 합쳐서 저렇게 불곰을 구조한 운전자들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이, 그러네요. 자, 세 번째 픽 호주로 가보시죠. 네,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한 듯한 한 남성이 계산을 하고 있죠. 근데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남성이 카페 점원에게 소리를 치는가 싶더니 들고 있던 커피컵을 점원에게 던집니다. 뭐예요, 이거? 이 남성은 같은 카페에 있던 여성 손님한테 내가 커피값을 대신 내주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예. 여성은 남성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근데 남성은 계속해서 내가 커피값 내드릴게요. 그래서 본인이 돈을 내겠다라고 하는데 이때 점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여성분이 당신이 돈을 내는 거 원치 않으시는 것 같은데요. 그 금액은 청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니까 저 남성이 폭발한 겁니다. 남성은 자신이 들고 있던 뜨거운 커피 2잔을 점원의 얼굴에 던졌고 그 위에 저렇게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아, 이거 뜨아예요, 뜨아? 뜨아. 이거 약간 호떡 던진 거랑 비슷한데요? 비슷해요. 예. 그럼 본인이 여성한테 거절당했다고 저런 건데요. 그러니까요. 네팔인인 점원에게 인종차별적인 비방하기 욕설 또 협박까지 퍼부었다고 합니다. 당시 상황 점원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Wearing the jacket, luckily it doesn't goes on my body, but on my face, in the side, all over my hand.
feel like nobody can be treated like that. So it's so bad. Like if I don't raise the voice now, then nobody gonna raise the voice. 피해를 당한 점원 눈에 상처가 좀 나긴 했는데 다행히 심각한 화상을 입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사우스 웨일스주 경찰은 아직 이 남성을 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번째 픽 중국으로 가보시죠. 네, 터키 남서부의 어느 놀이공원입니다. 놀이기구에 아이들이 타고 있죠. 회전축을 중심으로 좌우로 움직이는 놀이기구인데요. 놀이기구가 점점 속도를 높이면서 하늘 속 높이 올라갑니다. 그때 놀이기구가 갑자기 시야에서 사라지더니 거꾸로 뒤집힌 채 땅바닥에 떨어집니다. 아, 여기 터키구나. 제가 아까 중국이라고 죄송합니다. 네. 이건 뭐야 이거? 네, 추락사고가 일어난 건데요. 놀이기구의 중심축과 원형 의자의 연결 부위가 끊기더니 그대로 저렇게 날아가서 거꾸로 뒤집힌 겁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에 아이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고 하고요. 놀이공원은 금세 압수라장이 됐습니다. 빨리 구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상황을 목격한 직원과 부모들이 즉시 달려왔고요. 하지만 놀이기구에 깔린 아이들을 모두 구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아이들은 구급대원들이 출동할 때까지 거꾸로 저렇게 땅에 박힌 채 기다려야 했다는데요. 그래도 천만다행히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고요. 아이 3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결 부위가 고리가 깨진 네, 끊어진 겁니까? 거예요. 근데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결 부위가 끊어진 정확한 원인은 아직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종종 놀이기구 추락사고 발생하잖아요. 맞아요. 어린이를 주시하고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섯 번째 픽 미국으로 가보시죠. 자, 어느 건물 위에 스파이더맨이 등장했습니다. 와우. 영화 속 주인공의 깜짝 등장에 사람들이 관심이 모여졌는데요. 자, 그런데 스파이더맨이 줄을 잡고 하늘로 이렇게 날아올랐다가 다시 착지하려고 하는데 뭐야 이거? 네, 저렇게 건물 외벽에 부딪히면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이거 다 보여주면 어떻게 이거 스톱해야지. 네, 스톱 안 해도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저 사람이 이제 멀쩡하다는 건데요. 이 공중 고개를 선보인 스파이더맨이 진짜 사람이 아니고요. 로봇이었습니다. 로봇. 네, 지금 이곳은 스파이더맨 쇼가 펼쳐지고 있는 디즈니랜드의 한 공연장인데요. 지난해 6월부터 영화 제작 현장에서 쓰이는 로봇이 이 공연에 투입이 됐다고 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정말 사람 같지 않나요? 네. 그런데 이 로봇 스파이더맨이 공중 퍼포먼스를 직접 선보이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날 하필 로봇이 오작동을 일으켰고 외벽에 그래서 충돌하는 사고가 벌어진 거라고 합니다. 저 사고 본 사람들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러니까요. 끝났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메가박땡 영화 관람권 이벤트 당첨자 소개해드려야 되죠. 먼저 사반가족 문가을님. 자, 180일 자막 좀 내려주세요. 180일 된 아들 마지막 수유하고 목욕하기 전이 딱 사반하는 시간이라 매일 같이 보고 있어요 하셨습니다. 어쩌면 아드님 딱 웃는 타이밍을 잘 캐치하셨네요. 자, 다음은 김화실님. 오늘은 사반보다 눈물까지 흘렸어요. 어느 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저희 네 가족 총출동해서 보고 있습니다. 영화 티켓은 안 주셔도 돼요 하셨습니다. 진짜? 뒤에 이수진 기자로 웃고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행복한 저녁 되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별이 6개 저녁 6시에 다시 옵니다. 자나깨나 오미크론 조심. 안녕히 계십시오.